이번에 CES 가보면 다들 AI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디바이스에 AI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걸로 보고 현재가 어떤 단계인지를 설명을 드리면 챗GPT가 2023년 말에 나오고 나서 생성형 AI 얘기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생성형 AI가 주는 컨텐츠를 생성하고 문제를 말로써 해결하는 말하는 AI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이뤄졌다면 이제 지금은 이 AI를 어떻게 산업에 적용시켜서 기업의 뭐 인건비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경제적 효과로 이끌어 갈 것이냐는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CES를 가보면 정말 많은 로봇들이 뭐 산업 현장에서 공사를 한다던가 인간이 하는 집안일을 대체한다든가 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 효과를 지금 막 테스트를 하는 시기고 거기서 나온 얘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우리는 엔비디아의 젠슨항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 AI가 탑재가 될 거고 그 AI는 엔비디아의 칩을 이용해 돌아가게 될 거다. 예전에 구글이 검색 엔진을 나왔을 때 검색 엔진에서 엔드로이드 디바이스로 가는 어떤 소프트웨어 투 하드웨어의 변화였다면 지금은 반대로 엔비디아 칩, 인프라 이런 하드웨어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그게 이제 실제로 구동하는 로봇과 기계 장치가 되는 하드웨어 투 소프트웨어의 전환이 이제 AI에 벌어지고 있고 따라서 곧 피지컬 AI, 그러니까 산업용 AI의 챗 GPT 모먼트가 올 거다. 그때 우리가 그걸 딱 봤고 지금 완전히 생활이 달라졌잖아요. 그것처럼 이 피지컬 AI, 산업용 AI에도 그런 식의 대변화의 모먼트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틀에서 봤을 때 현재의 버블론이라던가 여기가 끝이 아니냐는 얘기는 좀 현실과 괴리가 있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가 그 베가스에서 CES를 끝내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끼리 이제 실리콘밸리에 와서 같이 뭐 컨퍼런스도 하고 얘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누가 AI 버블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의 말씀이 지금 맥주 참고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버블 걱정을 왜 하냐. 그만큼 훨씬 더 큰 변화에 지금 초기 단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도 5천을 갔지만 저는 여긴 절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기업만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어떤 새로운 트렌드, 기술이 나왔을 때는 원래 다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처음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만 남은 뭐 그런 것처럼 지금 AI로 나오는 수많은 기업들 중에는 분명히 더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 도산하는 기업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기술 발전과 새로운 트렌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그런 게 있다고 AI 자체가 버블은 아니죠. 그리고 닷컴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많이 물어보셔서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 닷컴 버블 때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기업들을 보면 막 패츠닷컴, 웹밴 이런 지금으로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리고 당시에도 매출도 없고 당연히 이익은 안 나고 서비스가 뭔지도 불분명한 그런 회사들이 갑자기 상장을 해서 막 주가를 올리던 이제 그런 시대였고 지금 AI 트렌드 주도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저희 얘기한 삼성전자, 엔비디아, 메타 이런 회사들을 그런 기업에 비교할 수는 없죠. 이런 회사들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여러 시장 사이클을 견뎌오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랠리가 버블일 수는 없고요. 다만 위험 요인들은 좀 있습니다. 제가 뭐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지금 미국 빅테크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엄청나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예요. 인프라가 좋아야 거기서 뭘 상시 구동으로 돌리든 뭐든 하니까 하는데 이 중에는 구글이나 메타처럼 매출이 많아서 현금으로 투자하는 데도 있지만 약간의 포모죠. 차입을 무리하게 해서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때 오라클 주식이 잠깐 폭락한 적이 있었는데 한 몇 주 전이에요. 근데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가 조금 무리하게 차입을 해서 AI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차입 규모를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같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어떤 회사는 잘 되고 어떤 회사는 안 되겠죠. 근데 그러더라도 AI가 주는 변화나 인프라 투자의 코어는 진실이고 그 자체가 버블은 아닙니다. 그리고 피지컬 AI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행동하는 움직이는 AI이기 때문에 기계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컨텐츠만 있는 챗 GPT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은 물론 어쩌면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에너지와 인프라죠. 현재 이제 AI 확산의 병목은 사실은 에너지와 인프라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산업 현장이나 가정에서 쓰는 AI는 항상 구동을 해야 돼요. 상시 구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데이터를 써야 되고 이게 그냥 로봇이 잠깐 탁구를 잠깐 치거나 백덤블링을 하는 그런 쇼오프하는 로봇이 아니라 우리 핸드폰이나 노트북처럼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광받는 이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많이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 AI 전용으로. 그거 있으면 발전소 있어야지 옆에. 거기에 들어가는 뭐 원자로, 터빈 그런 거 생산하는 회사 아니면 이걸 적용하는 뭐 방산 업체들 이런 수많은 하드웨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쪽의 산업들이 앞으로 AI 발전의 속도를 규정을 할 거고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나라나 이제 기업이 훨씬 잘 될 거라는 게 이번 CES의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AI가 얼마나 빠르고 재밌는지보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상시 구동할 수 있는가. 그건 그리고 안전의 문제잖아요. 산업용 AI 제가 CES
CES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공사장에서 쓰는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뭐 무거운 그런 물건을 사람이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하나 들어 올리는 이제 이런 로봇인데 보면은 재미는 없어요.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상 어플리케이션이고 돈이 되는 그 AI 상품이겠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라스베가스 CES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많은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 AI 인프라는 앞으로 그 전개될 AI의 대전환의 시작점이라고 봐요. 이런 전략과 에너지가 앞으로 필요한 우리가 구동시킬 수많은 AI 로봇, 뭐 피지컬 AI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의 기반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에 이제 한국에는 반도체 회사와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와 또 산업용 AI를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펀더멘털하게도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영국의 토터스 미디어라는 곳에서 한국의 AI 경쟁력을 평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경쟁력이 3위. 분야도 다양해요. 인프라, 운영 환경, 연구 수준, 개발, 뭐 정부 전략, AI 규모 이런 것들에서 세계 3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실제로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컨텐츠랑 하드웨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K-팝이 있고 반도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미국 정도 아닐까요? 다른 나라. 한국하고 딱 두 개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을 봤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코스피를 사는 겁니다. 이 AI의 경제적 효과는 나타날 거예요.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서 AI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20조 달러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중에 뭐 8조 달러 정도는 기업의 이익으로 귀속될 것이다. 그럼 그걸 수혜를 가장 잘 받을 나라와 기업이 어디냐고 봤을 때 한국이 3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코스피를 사는 거죠.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한국의 AI 경쟁력을 해외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물론 AI 경쟁력 중에 한국이 떨어지는 분야가 두 개가 있습니다. AI 인재, 그 다음에 어떤 엑싯 생태계, 스타트업이 성장해서 엑싯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진적인 자본시장, 그 두 개가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죠. 사실 실리콘밸리에 능력 있는 한국 분들이 정말 많죠. 빅테크 기업에서 주요 개발 업무를 하시는 분들 많고 당연히 그분들도 한국의 AI 발전에 대한 열정과 고민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중에 이제 돌아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 돌아오셨냐, 어떤 점이 한국에서 본인이 하고 싶으셨던 꿈을 펼치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조직 문화와 어떤 제약인 거죠.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보면 어떤 한국 조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구 주제나 방향을 연구자보다는 경영진이 지정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빨리 내야 되는 그런 문화 때문에 장기적인 프로젝트 자체를 시도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설사 시작을 하더라도 예산 승인 이런 게 너무나 복잡하고 또 GPU 같은 여러 가지 연구적인 리소스도 미국의 빅테크에 비하면 너무나 이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거 실험을 빨리빨리 하고 반복적으로 시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가 너무 단기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런 AI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6개월, 1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니 중장기적 연구를 할 수가 없고 실패했을 때는 조직적으로 책임을 추궁당하기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세요. 그러니까 기술자 중심의 문화가 아직 정착이 안 돼 있고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데 이제 조직이 집중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미국하고 중국은 이 AI 인재 전쟁에 되게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그 중국계 엔지니어들은 중국에 가서 잘 안 돌아오고 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딥식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나오고 나서 약간 중국형 AI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게 여기에 있는 어떤 S급 인재들은 물론 돈이나 처우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런 정도의 AI를 개발을 할 수 있나? 미국 밖에서? 이게 굉장히 커요. 거기 인프라가 될까? 거기서 그런 종류의 첨단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걱정을 하는데 딥식이 나온 걸 보고 그것도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게 중국에서만 만든 AI도 괜찮네. 내가 거기 가도 실리콘밸리랑 비슷한 급의 지원을 받고 비슷한 퀄리티의 성취를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준 것 같아요. 물론 돈도 많이 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니까 미국 내에 있는 S급 AI 인재의 40%가 중국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데려감으로써 저는 중국 쪽은 사실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데 아마도 중국형 AI를 개발하는데 큰 공헌을 했겠죠. 그 인재들이. 그래서 저는 같은 현상이 한국에도 벌어지길 바라죠. 그래서 한국에 가도 내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것만큼의 지원과 그런 환경에서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많은 인재들이 한국행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연구 직종은 아니니까 근데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미국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많은 그 리소스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고 또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엔지니어들한테 프로젝트 하나는 네가 원하는 거 그냥 해라. 돈 다 대줄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 그러니까 한국 교수님인데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와서 연구를 해보신
교수님은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큰 강점 중에 하나는 대학과 이 스타트업, 기업 간의 공동 연구라든지 이런 생태계가 너무 잘 조성이 돼 있어서 학계에 있는 첨단의 지식도 바로바로 산업에 투입이 되고 산업 현장의 피드백도 학교에서 연구 주제로 되면서 이루어지는 이런 식의 사이클이 실리콘밸리 경쟁력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그런 걸 좋아하는 전 세계의 인재들이 다 실리콘밸리로 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혁신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봉 차이도 제가 이건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저희 후배 중에 어떤 뇌공학 쪽 AI 스타트업을 다닌 친구가 있는데 박사가 있고요. 한국과 미국에서 그 제안받은 연봉이 5배 차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미국 물가가 훨씬 비싸죠. 하지만 5배라는 수치는 엄청난 차이고 그 친구 다니는 회사는 빅테크도 아니에요. 그냥 스타트업인데도 한국의 대기업에서 제안하는 그 연봉의 5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임금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실리콘밸리의 어떤 기술 주도권이 유지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AI 시대의 문제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양극화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인재가 한 명의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AI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더 돈을 많이 벌고 똑똑한 사람들은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지게 되고. 근데 그런 어떤 기조에서 생각을 해보실 때 이 AI가 가져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한 명의 S급 인재한테 예를 들어 뭐 1,000억을 주면 1조의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몇 천억을 주고 지금 그 인재들을 데려가는 게 사실은 실리콘밸리 문화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한국의 시각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름 생각 안 나지만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가 한동안 어떤 인재를 채용을 하려다가 안 오니까 엄청나게 많은 보수를 주고 데려가고 좀 그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